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돈 걱정을 풀어드리는 김현우 소장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만나본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름만 들어도 익히 알 수 있는 국내 대기업 40대 후반이셨는데요. 이분의 걱정거리가 뭐였냐면 재테크를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까요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임원은 못 딸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현실적인 은퇴가 길어봐야 4, 5년 정도? 50대 초반이면 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퇴직금을 몇 억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심지어 명예퇴직, 희망퇴직 이런 걸 받으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아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너무 걱정된다. 왜냐하면 그 키우는 자녀들도 한 2명 정도 있고요. 뭐 4인 가구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빚 갚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억이란 돈이 사실상 그렇게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손에 쥐기는 쉽지 않은 큰 돈인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구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걱정이 큰데, 일반적인 그거보다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 연봉이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더 많죠. 그런 분들의 노후 준비, 이런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를 간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전하고는 지금 노후 개념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던 시기, 인생 1막, 그리고 은퇴를 해서 뭐 국민연금 같은 걸 받는 시기, 인생 2막, 이렇게 해서 1막, 2막이 조금 흑과 백으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퇴, 퇴직, 정년, 이런 시기도 굉장히 빨라졌고, 실제로 뭐 40대 후반에서 직장을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뭐 부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제2의 직장, 제3의 직장을 찾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을 좀 직시를 해야 되는데요. 정년, 법적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지만 그보다 정년은 좀 더 빠른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소득은 감소하거나 중단되는 그 시기는 굉장히 빨라졌는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령 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1969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 얼마 전에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뭐 늦게는 이제 68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 이거 어떡하지? 그때 가서 진짜 더 힘들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보다는 지금 이 대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그때를 위해서 좀 개인적으로 잘 준비를 해라 라는 차원에서 유도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연금저축이라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연금저축 네 글자가 들어간 건 나라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이 상품입니다. 납입을 할 때는 우리가 근로 혹은 뭐 사업 이럴 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깎아주고요. 대신에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일부 떼는 그런 제도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세를 조금 감면해 줄 테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나중에 돈 좀 잘 모으신 다음에 세금은 그때 가서 내세요 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이걸 가입하면 우리가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거죠. 보통 우리가 그럼 노후에 생활비가 얼마 필요하냐, 이것들이 사실은 가장 궁금한 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노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일정 시점 이후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20대 때 생활비와 30대 때 생활비, 40대 생활비,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은퇴를 한다고 한다면 은퇴 이후에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생활비가 꾸준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노후의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구간은 처음에 은퇴, 이 정년 이후 초기예요. 그러니까 60세부터 한 70세 요 사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 활동이 왕성한 나이입니다. 뭐 친구들 만나서 골프를 치러 다니고 해야 되고, 뭐 해외여행 못 갔던 거, 바빠서 못 갔던 뭐 여행들 뭐 즐겨야죠. 그리고 각종 경조사 이런 것들도 많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60세부터 70세까지는 그 은퇴하기 직전에 만큼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때 자녀가 아직까지 독립을 하지 않았다면 생활비는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를 조금 탄탄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셔라. 그리고 여기가 집중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이후 은퇴 생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걱정할 게 크게 없다. 왜냐? 65세부터 뭐 60세 후반부터는 공적연금이 지급이 되죠. 국민연금 같은 게 우리가 취업을 적당한 시기에 해서 의무적으로 꾸준하게 납입을 했다면 기초적인 생활비 정도는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70세, 80세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는 점점 낮아집니다. 물론 이제 의료비 같은 게 크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대비하는 게 바로 보험이잖아요. 일반적인 생활비만 우리가 공적연금으로 잘 대비하면 되고, 그 공적연금이 부족하다면 뭐 주택연금이라든지 다른 제도로 대비를 하면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임금 피크제 요즘 많이 도입을 하잖아요. 뭐 55세부터 소득이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정년도 뭐 좀 짧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거나 생각보다 빨리 퇴직을 하게 돼서 소득이 끊어졌을 때 이때로부터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이 은퇴 보릿고개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제 연금저축이라는 제도인 거죠. 연금저축은 우리가 납입하는 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이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데 연봉 기준, 그 근로소득의 기준에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그리고 5,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뭐 13.2%, 요 정도의 소득세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납입했다라고 한다면 못해도 13만 2천 원, 아니면 많게는 16만 5천 원의 확정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를 지금 감면해주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내라라고 하는 게 이 연금저축의 컨셉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려받은 이 소득세를 그러면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13월에 보너스라고 하는 그 돈 소고기 사 드시고 어디 오마카세 드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복리 효과라는 건 하루라도 빨라야 된다라는 건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연금저축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왜냐? 이 30년을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30번밖에 안 돼요. 올해 해서 내년으로 미뤘다? 그러면은 올해 한 번은 그냥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가입해 놓으면 그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뭐 연말에 뭐 술자리도 많고 친구들이랑도 만나야 되고 연말에 바쁘기도 바쁘잖아요. 이럴 때 그냥 간편하게 요즘은 앱상에서 연금저축 계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연금저축 계좌 지금 만드시고 납입은 개인 상황에 맞게 조금 여윳돈 남으면 연말에 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 계좌 개설부터 먼저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총 납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여기에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넣을 거야 라고 해도 1년 동안 1,800만 원까지만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초과를 해서 더 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150만 원씩 냈을 때 세액공제를 최고로 받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납입할 수 있는 한도하고 그 납입한 돈 중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한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의 돈을 냈든지 간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한도는 6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죠. 그 6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1년 동안 최대 16.5% 그러니까 99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는데 600만 원을 초과해서 7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넣어봐야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99만 원은 똑같다. 자, 납입을 할 때는 이렇게 쉬워요. 하지만 이걸 연금으로 받을 땐 55세 이후부터 65세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나눠서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나눠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한 1억 정도가 쌓여있는 계좌라고 볼게요. 그러면 10년 동안 나눠 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1년 차에 9천만 원 꺼내 쓰고 나머지 9년 동안 뭐 나머지 1,000만 원을 꺼내 쓴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라는 걸 별도로 뒀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55세부터는 자, 지금 쌓여있는 돈이 있겠죠. 그 쌓여있는 돈을 10으로 나눕니다. 그럼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한다면 10으로 나눴을 때 1,000만 원이죠. 그 1,000만 원 곱하기 1.2배. 1,200만 원까지는 꺼냈어도 이건 연금으로 볼게 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걸 초과해서 꺼냈으면 그거 연금 아니야. 연금 외 수령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너 예전에 세액공제 받았던 혜택 다 토해내. 그래서 원금과 이자, 여기에 쌓인 원금과 이자에 대해 16.5%의 세금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걸 지금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세법이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냥 머릿속에 두실 건 그때 가서는 10년 동안 나눠 받아야 되는데 그 한도가 정해져 있다. 요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런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외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기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연간 받게 되는 연금액의 총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거나 아니면 16.5%의 세금을 내거나 개인이 유리한 걸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55세부터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한다. 그러면 5.5%의 세금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세율이 최소한 뭐 3배 이상으로 확 뛰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깨게 될 일도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 계좌의 장점은 내가 돈이 필요했을 때 이 계좌를 아예 깨서 그걸 다 꺼내 쓰지 않아도 일부만 인출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물론 세금 페널티는 다 부과가 되겠죠. 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 그 이상의 페널티는 늘 여기가 부과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아무리 뭐 적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 연금저축 계좌에서 꺼내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페널티도 없어요. 즉 내가 지금 납입한 원금을 언제든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계좌이긴 하지만 혜택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꺼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일단 혜택이 좋은데요. 55세부터 65세까지 이 10년의 기간 동안 나눠 받아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이전에 꺼내 쓰게 된다거나 아니면 55세 이후에라도 뭐 깨서 쓰게 된다면, 연금의 형태가 아닌 형태로 쓰시게 된다면 과거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그 이상으로 토해내야 된다. 연금저축 계좌 뭐 장단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일단 계좌만 만들어 놓고 돈을 넣으면 이게 어떻게 불어나는지입니다. 잘 굴려야 되겠죠. 우리가 뭐 예금 적금을 넣든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하든 펀드를 투자하든 다양하게 돈을 굴리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조언을 해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계좌 개설 자체도 아주 쉽게 뭐 토스뱅크를 통하면은 즉시 만들 수 있고, 또 연금저축이란 게 뭐 연금저축 보험도 있고 다른 연금저축 펀드도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가입한 게 영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한다면 이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미 옛날에 가입했는데 난 틀린 건가? 다음 생에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 못하던 뭐 투자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굴려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계좌도 만들었고 투자를 해서 돈을 잘 굴려야 되겠죠. 그런데 연금저축 안에 있는 상품 중에 어떤 게 수익률이 높으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연금저축의 특징을 잘 아셔야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뭘로 투자를 해야 될지 명확한 답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보자면 20대나 30대 때, 이때는 뭐 소득세를 많이 내지는 않지만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이 소액으로라도 굉장히 효율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해서 맞벌이 가구에서 외벌이 가구로 전환되거나 뭐 출산을 한다거나 이러면 소득공제를 받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적게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연금저축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나 걱정이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고민이 된다면 지금 납입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30대 때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은 이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금저축이 당장에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소득은 점점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맞벌이를 다시 시작하거나 라고 한다면 자녀가 많은 집이 아니고서야 연말정산 때 환급은커녕 토해내야 되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소득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이라도 연금저축에 쭉 납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50대가 되면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는 월등히 증가합니다.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 어떻게 세금 좀 덜 낼 수 없을까요? 남들은 돌려받는데 저희는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게 바로 연금저축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납입한 돈을 그러면 어떻게 굴려야 되느냐? 요걸 말씀드릴 텐데요. 연금저축은 아주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연금저축 계좌 내에는 세금으로부터 보호받는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는 구역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형 펀드나 해외 채권형 펀드, 그리고 국내 채권형 펀드, 그리고 관련된 ETF들, 이런 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배당소득세라고 해가지고 15.4%를 과세합니다. 자, 이 15.4%의 세율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장기 투자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난 이거 노후 자금을 쓸 거야, 아니면 장기에 진짜 이건 지금보다는 가격이 월등하게 올라갈 것 같아 라는 대상에는 뭐 장기 투자 하시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뭐 미국 S&P 500이라든가 뭐 나스닥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만 너무 올인하는 건 애매할 것 같고 주식과 채권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나는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런데 장기간 가져가서 이건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라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겪을 수 있냐? 연간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15.4%만 과세하지만 나중에 1년간 발생한 이 수익 자체가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모든 소득, 즉 국민연금 받는 거, 아니면 그때 가서 사업소득이나 아니면 어디에서 취업해서 받게 되는 근로소득 등등등 모든 소득을 이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세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연금저축의 재미난 기능은 뭐가 있냐면요, 세금의 비무장지대다. 이 안에서 투자를 하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받기 전까지, 해약을 하거나 아니면 연금으로 받기 전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안에서 S&P 500 ETF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어치, 뭐 그 다음에는 200만 원어치 해서 3년 4년 굴리다 보니까 얘가 진짜 원금은 500만 원인데 이게 잘 불어나서 뭐 1,500만 원이 됐다.
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1,500만 원이 고스란히 그 안에 현금으로 보관이 된다는 거. 이게 일반 계좌였으면 1,500만 원, 원금은 5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이 수익이 났네? 여기서 154만 원 떼! 하고 세금을 떼고 내가 현금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열심히 굴리세요. 세금은 나중에 5.5% 뗄 때니까 열심히 굴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런저런 리밸런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뭐 생각하시기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로만 투자하시거나 국내 ETF로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글로벌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그렇다면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어떤 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으냐가 답이 나왔어요. 자, 국내 주식형 펀드나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일반 증권사 계좌에서 세금이 없는 그런 상품들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고, 이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를 해야 될 상품은 밖에서 투자하면 세금을 많이 떼는 상품들을 이 안으로 끌어들여서 뭐 해외 주식형 혹은 해외 채권형 혹은 국내 채권이 혼합된 ETF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자, 노후 대비 노후를 위한 투자는 장기 투자하셔야 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장기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본인 자신입니다. 본인 자신을 너무 믿게 되면 사실상 투자에서 흔들릴 수 있거든요.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믿지 말아야 될 건 본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강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우리 ETF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 추려서 현재 5개의 ETF를 추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5개 ETF 중에서 나의 투자 성향 그리고 나의 상황 이런 것과 어떤 것들이 맞는지 잘 선택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령 10년 총액이 1억 5천만 원일 때 최고의 효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연금저축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연 4% 수익률의 기준으로 매월 얼마를 납입해야 할까요?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은 총 소득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몇 %를 환급해 드릴까요? 연금저축으로 ETF를 시작한다면 국내, 해외 상품 중 어떤 상품으로 시작하는 게 효율이 좋을까요?